여러분의 냉장고가 텅 비어간다면 그건 단순히 식료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당신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바로 이 끔찍한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자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냉장고까지 털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나라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충격적인 몰락의 서곡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국제 정세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푸틴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혼란에 빠진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 가지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냉장고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었죠. 즉,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2000년대 고유가 시대에 힘입어 이 약속은 한동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구의 소비 문화가 러시아에 스며들었고 중산층은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소련 시절의 텅 빈 선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푸틴 체제의 정당성이자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푸틴은 스스로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광기 어린 결정은 러시아 국민들의 냉장고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은 제국주의적 야망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전쟁의 무게만으로도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푸틴이 약속했던 안정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서방 세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제재로 응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제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SWIFT에서 퇴출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수출을 막아 러시아의 군수 산업과 미래 산업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러시아인들은 어제까지 누리던 제품과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의 선포였습니다. 크렘린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국영방송 채널을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앵커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재가 러시아에 전혀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전쟁의 개선장군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제재는 서방의 자해 행위다. 그들은 에너지 없이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러시아는 수입에 의존하던 경제를 완전히 뜯어고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강력한 자급자족 국가로 거듭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아주 익숙한 레퍼토리였죠. 이런 선전의 정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서서 어떤 동요도 없는 지극히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경제는 튼튼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등대의 불빛처럼 굳건히 서 있는 선장을 연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끄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자신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졌거든요. TV 속 앵커의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는 시장 상인의 깊은 한숨소리와 마트 계산대 앞에서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장바구니에 담을 빵과 우유 가격으로 현실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어제 100루블 하던 게 오늘은 150, 내일은 200루블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게 진짜 현실이었죠.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설탕과 메밀 같은 기초식료품 코너가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마트에서는 남은 설탕 한 봉지를 두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상황은 약국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물론이고 혈압약이나 인슐린처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재고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크렘린이 아무리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외쳐도 그 위대한 서사는 텅 비어가는 시민들의 냉장고 문 앞에서, 약국 선반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국가가 들려주는 거대한 이야기와 내 가족의 저녁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개인의 현실. 그 둘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귀에는 대통령의 연설보다 텅 빈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포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러시아인들의 지갑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과 제재가 불러온 가장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 그건 바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습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루블화의 가치는 말 그대로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어제 1달러를 사는데 70루블이 필요했다면 오늘은 120루블을 줘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손에 쥔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월급의 가치는 매일매일 줄어들었죠. 문제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었습니다. 첨단 부품은 물론이고 당장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료품과 생필품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산 치즈와 와인, 남미에서 온 바나나와 커피, 심지어 흔한 감기약이나 아이들 장난감까지, 이 모든 것의 가격표가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단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대형 마트. 어제 분명히 100루블이었던 우유 한 팩에 150루블짜리 가격표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표를 보고 자신의 텅 빈 장바구니를 보고 다시 가격표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인의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 매일 장을 보는 행위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두려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2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건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통계 수치를 아득히 뛰어넘었으니까요. 정부가 발표하는 건 모든 품목의 평균치일 뿐,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사야만 하는 빵 가격은 50%, 설탕 가격은 70%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재앙의 충격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렸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던 노년층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달 연금으로 식비와 약값을 겨우 감당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기에도 벅차게 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는요, 아이에게 먹일 고기 한 근을 사기 위해 몇 번이고 망설여야 했고, 비타민을 위해 사주던 과일은 이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구경할 수 있는 완벽한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식탁 위의 공포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섰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일은 과연 무언가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의 공간이 된 거죠. 이렇게 일상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공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은 러시아 사회 전체를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국민의 냉장고를 비우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잔인한 방법. 그건 바로 국가라는 거대한 가계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녀 학비와 노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식료품 살 돈을 몽땅 털어서 아무도 원치 않는 값비싼 무기를 사 모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국방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팽창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어떤 통계로는 그 이상이 오로지 전쟁을 위해 투입되고 있어요. 이건 평시 국가의 예산 분배가 아닙니다. 사실상 전시 경제 체제로 국가의 모든 혈액을 전쟁 기계라는 단 하나의 심장으로 펌프질하는 것과 같아요. 이 거대한 괴물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평범한 러시아 국민들의 주머니와 미래에서 강탈해온 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낡고 위험한 지방의 병원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했을 돈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침상에서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왔어야 할 돈이죠. 하지만 그 돈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병원을 파괴하는 순항 미사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추운 교실에서 떨며 공부하지 않도록 무너져가는 학교 건물을 보수했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매일 출퇴근길이 고역이 되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노인들이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힘겹게 겨울을 나지 않도록 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했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국민의 복지, 안위, 미래보다 전쟁의 승리라는 망상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의 따뜻한 식사 한 끼보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는 포탄 한 발의 가치를 더 높게 친 겁니다. 국가의 재원은 샘물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전쟁 기계라는 탐욕스러운 아귀는 국민들의 복지 예산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는 셈입니다. 탱크가 한 대 더 생산될 때마다 병원의 침상은 하나씩 줄어들고 미사일이 한 발 더 발사될 때마다 아이들의 급식은 부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식탁과 냉장고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비워가는지에 대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전쟁의 포화는 멀리서 들릴지 몰라도 그 대가는 모든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인들의 삶을 옥죄는 건 텅 빈 상점, 치솟는 물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일 겁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러시아의 미래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발의 실체는 바로 두뇌 유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숨막히는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여기에 절망한 수십만 명, 어쩌면 이미 100만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한 세대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대한 탈출 행렬인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밤새 코딩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IT 천재들, 암흑물질의 비밀을 파헤치던 물리학자,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하던 의사들, 그리고 러시아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줄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던 예술가들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내일을 만들어가야 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두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혁신을 이끌고 문화를 꽃피울 씨앗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탈출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노동력 손실이겠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명타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혁신과 성장의 엔진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몸에서 심장과 뇌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강철 같은 근육, 즉 군사력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각하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푸틴 정권은 구시대의 유물인 총과 탱크를 다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진짜 국력인 창의적인 인재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처참하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강압적인 애국심과 고립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국경을 넘는다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방법이었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텅 빈 냉장고는 분명 현재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내일이라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연구실과 텅 빈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그곳을 채웠던 지식과 경험,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냈을 빛나던 미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절대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그건 회복 불가능한 미래의 파산을 선고받은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의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미래와의 전쟁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스크바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때 익숙했던 노란색 M자 로고, 강렬한 빨간색 코카콜라 간판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러시아 자체 브랜드들이 허겁지겁 채우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떠난 자리엔
부쿠스노 이 토치카, 우리말로 맛있고 그걸로 끝이라는 다소 기묘한 이름의 햄버거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은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빵은 더 퍽퍽하고 고기 패티는 풍미가 부족하고 소스는 밍밍하다는 거죠. 코카콜라의 빈자리는 쿨콜라나 도브리콜라 같은 수십 가지의 유사품들이 경쟁적으로 메우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원래의 그 톡 쏘는 청량감을 완벽히 재현해내진 못합니다. 마치 묽은 설탕물을 마시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크렘린은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끄떡없다. 우리만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수입 대체의 위대한 성공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성공이 아니라 거대한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그저 짝퉁 경제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그 속의 알맹이는 텅 비어버린 거죠. 품질은 눈에 띄게 조악해졌고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그 실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르노, 폭스바겐 같은 서구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부품 공급망을 가지고 떠나버리자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들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대표 자동차 회사 아부토바즈는 뭘 만들고 있냐면요. 에어백도 없고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즉 ABS도 없는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포기한 겁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냉전이 막 끝난 1990년대의 혼란기로 되돌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겉모습은 어떻게든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온 품질,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혁신까지 베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의 질 저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안전과 미래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낮은 품질의 삶, 더 위험한 현실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 전쟁의 고통, 경제 제재의 압박이 러시아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엔 지금 두 개의 현실,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빛나는 섬이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중심가에선 여전히 명품 매장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에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재를 우회하는 병행 수입이라는 마법 덕분이죠. 카자흐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제3국을 통해 최신 아이폰이 들어오고 독일제 자동차 부품도 구해냅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바이의 호화로운 리조트로 휴가를 떠나고 태국의 해변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물론 예전만큼 자유롭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서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푸틴 정권이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수도의 안정이 곧 정권의 안정이니까요. 하지만 모스크바 순환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이 모든 환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즉 진짜 러시아가 펼쳐지죠. 잿빛 하늘 아래 멈춰버린 공장의 녹슨 철문이 보이고 젊은이들이 떠나 텅 빈 거리엔 절망의 침묵만이 흐릅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나면서 일자리는 증발했고 남은 공장들마저 전쟁 물자 생산에 동원되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국가가 던져주는 푼돈에 가까운 보조금과 다차라 불리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감자와 채소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가장 끔찍한 얼굴은 바로 전사자 명단에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 그들의 출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스크바의 엘리트 자제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부랴티아, 다게스탄 같은 가난한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출신이거나 시베리아 외딴 마을의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군입대는 가난을 탈출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결국 푸틴 정권은 모스크바의 안락함을 위해 지방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끔찍한 불균형, 이 극단적인 격차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구조물 자체를 뿌리부터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터치게 만드는 시한폭탄인 거죠.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낡고 빛바랜 필름을 다시 돌려보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1980년대 후반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직전의 그 모습 말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러시아를 뒤덮고 있는 거죠. 당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었죠. 그 전쟁은 마치 블랙홀처럼 소련의 국력을 빨아들였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지출됐고 젊은이들은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소련 경제의 숨통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빵 한 덩이, 소시지 한 줄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차가운 모스크바의 겨울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이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상점의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그 텅 빈 공간은 단순한 물자 부족을 넘어 공산당이 수십 년간 외쳐왔던 위대한 약속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들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이 텅 빈 선반과 사람들의 배고픔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푸틴은 훗날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부르며 통한의 눈물을 삼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소련의 붕괴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 치욕이자 개인적 트라우마였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토록 과거의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던 그가 지금 바로 자신의 손으로 제2의 소련 붕괴 시나리오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라는 또 다른 수렁에 빠져 국력을 소진하고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고립되는 모습은 30여 년 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기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히려 냉혹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배우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지만 오만하게 무시하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묻습니다. 마치 복수처럼 말입니다. 푸틴은 지금 그 역사의 혹독한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치르며 직접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의 틀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국민들을 이런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가게 선반은 텅 비어가고 아들들은 전장에서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죠. 그 답은 푸틴이라는 인물이 사용하는 계산기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경제 발전이라는 변수를 넣고 계산하지만 그의 계산기에는 그런 변수들이 아예 입력되어 있질 않아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의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절대 권력의 유지, 그리고 역사 속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라는 자신의 유산이죠. 그는 지금 21세기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표트르 대제나 이반 뇌제처럼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피로 새겨넣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굶주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겐 국가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마치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 바깥의 마을을 제 손으로 불태워버리는 냉혹한 성주와도 같죠. 백성들의 고통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가 러시아 국민들이 서구의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서구의 청바지, 스마트폰, 자유로운 미디어, 이런 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저들처럼 살 수 없는가? 라는 위험한 질문을 품고 들어오는 트로이의 목마인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 세계와의 문을 걸어 잠그고 국민들을 가난하지만 강한 애국심으로 무장시키는 편이 훨씬 통제하기 쉽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굶주린 배는 정치적 자유보다 당장의 빵 한 조각을 더 갈망하게 마련이니까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위기를 조장하면 내부의 불만은 애국심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전부 녹아내릴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결국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텅 빈 냉장고는 푸틴의 권력 유지를 위한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섬뜩한 증거이자 권력을 지탱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그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러시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저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졸펀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물론 강력한 통제와 철의 장막 같은 억압이 러시아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틈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새어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함성, 광장을 가득 메우는 대규모 시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말만 써야 하는 나라, 반전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려도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은 시작되기도 전에 짓밟히고 맙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용감한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겨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전쟁 반대라고 적힌 작은 종이를 펼쳐든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절규에 가깝죠.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어머니와 아내들의 흐느낌은 또 어떻고요. 처음에는 그저 슬픔을 나누던 그들의 모임은 이제 크렘린을 향해 진실을 요구하는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가 됐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죽어야 했습니까? 국가가 들려주는 영웅 서사를 향해 던지는 이 질문들이야말로 그 어떤 구호보다도 체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저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더 과격한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전국 각지의 징집사무소에 대한 방화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들들을 사지로 보내지 않겠다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라도 빼내려는 필사적인 사보타주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바로 SNS에서는 검열을 피해 수많은 불만과 진실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죠. 마치 겨울땅 밑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하수처럼요. 물론 이것들은 아직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기엔 미미한 불씨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거대한 압력솥과 같습니다. 크렘린은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누르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내부의 압력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은 아마도 텅 빈 냉장고가 주는 차가운 고통이 TV에서 떠드는 애국심이라는 뜨거운 선전을 압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올 겁니다. 배고픔의 현실이 모든 이념을 집어삼키는 순간 말이죠.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손을 내민 곳은 중국입니다.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값싼 에너지 자원을 중국에 팔고 그 대가로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하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우호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은 헐값에 중국으로 넘어가고 러시아 시장은 중국 제품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다 더 거대한 용의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상태가 계속되는 장기 침체입니다. 북한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가난과 통제 속에서 서서히 쇠퇴해가는 길입니다. 둘째,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엘리트 간의 권력 투쟁이나 민중 봉기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희망적이지만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로 푸틴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펼쳐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수십 년을 후퇴했으며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충격적인 몰락은 냉장고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은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냉장고를 얼마나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환상을 붓다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는 단순한 경제적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도자의 오만과 광기가 나라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